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이야기. 이번 시간엔 등에 업혀간 처녀를 비롯해서 리제와 플리델, 덜걱덜걱 짤랑짤랑, 그리고 수다쟁이 부인, 이렇게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등에 업혀간 처녀.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다. 집도 크고 땅도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다. 같은 해에 결혼한 이웃은 벌써 아이가 걸어다니며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스님이 찾아와 커다란 무 3개를 내밀었다. 이걸 정성껏 드시오. 그러면 아이가 생길 거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서 다 먹어야 하오.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 물을 먹기 시작했다. 볶아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그냥도 먹었다. 마지막 3개째를 먹으려는데 이웃집 여자가 찾아와 반을 뚝 잘라서 주고 반만 먹고 말았다. 아내는 물을 먹은 뒤 거짓말처럼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는 연달아 아들 3을 낳았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총명하고 글공부도 잘했지만 셋째는 물을 반 개만 먹은 탓인지 조금 모자랐다. 그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우치지 못했다. 형들은 동생을 반쪽이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반쪽이는 학문에는 재주가 없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힘이 장사라서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삼형제는 잘 자라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다. 글씨도 모르는 네가 시험장에 뭐하러 따라오는 거냐? 집에 있거라. 두 형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뒤를 보니 반쪽이가 뒤에 따라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아니, 나도 갈 거야. 형들은 걸리적거리는 반쪽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가버렸다.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한번 쓰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 반쪽이는 나무 둥지를 짊어지고 집에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다. 이거 뭐 하려고 가져왔니? 형들 과거 시험 보고 오면 떡 만들 떡매로 쓰려고요. 그리고는 다시 형들을 따라 나섰다. 또 따라왔네. 하고 이번엔 커다란 바윗돌에 묶어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등에 커다란 바윗돌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건 뭐 하려고? 떡 올려놓을 떡돌로 쓰려고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호랑이가 나타나지.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넘어가려고 하네. 저는 혼자 가겠어요. 반쪽이는 사람들이 말리는 걸 뿌리치고 고개를 넘어갔다. 저 친구 큰일 나겠구먼. 그러게 반쪽이잖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반쪽이가 등에 호랑이를 짊어지고 나타났다. 아니, 호랑이를 잡았잖아.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로 인해 낭패를 당한 적이 많았다. 심지어 호랑이한테 잡혀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관가에서는 호랑이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호랑이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방을 써붙여도 누가 하나 그 사나운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반쪽이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대. 그래? 장사구먼. 그 얘기가 한때 관찰사를 지낸 집안에까지 전해졌다.
그 집엔 관연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기처럼 용맹하고 건장한 사위를 얻고자 했다. 그 총각을 한번 만나봐야겠군. 그렇게 반쪽이는 그 집에 가게 되었다. 팔척장신의 외모가 준수한 반쪽이를 보자 관철사는 마음이 흡족했다. 자네 내 딸을 몰래 업어갈 수 있겠나? 그럼 내 딸과 결혼시켜주지. 과부를 불쌈해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처녀를 업어가라니. 이렇게 뜬금없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한편 그 집에는 그날부터 힘쓰는 사내들이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첫날 밤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오겠어? 그 다음 날 밤이었다. 사흘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집을 지킨 사내들은 졸음을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 오겠어? 못 올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내들은 하나둘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비명이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반쪽이가 날 업어가요. 그 소리에 놀라 모두 눈을 떴을 땐 이미 반쪽이가 딸을 업고 집으로 달아난 뒤였다. 아버지는 반쪽이와 딸을 불러오게 했다. 용감할 뿐 아니라 지혜도 있구나. 약속대로 사위로 삼겠다. 딸도 믿음직한 반쪽이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집 딸은 지혜롭고 온유한 여인으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현숙하고 범절이 높았다. 반쪽이와 혼례를 치른 딸은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아내의 도리를 다했다. 훗날 반쪽이는 무관시험에 붙어 용맹한 장군이 되었다. 리제와 플리델. 아주 오래전 일이다. 플리델은 마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깊은 숲에 들어가 누가 나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 번 소리쳤다. 그러자 덥수룩한 흰머리에 무시무시한 빨간 눈을 가진 노파가 숲에서 걸어 나왔다. 나하고 가자. 내가 마법을 가르쳐 주마. 노파는 플리델을 데리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깊숙한 숲속으로 자꾸만 걸어 들어가자 오리나무가 무성한 질척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다 낡아빠진 초라한 오두막이 있었다. 벽돌로 된 벽에도 갈대로 이은 지붕에도 온통 두꺼운 이끼가 끼어 있었다. 자, 이리 들어오너라. 여기가 내 집이란다. 노파의 오두막에는 리제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이 아가씨에 대해서 노파는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다.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두꺼비 한 마리가 초록빛 눈을 반짝이며 등불을 대신하고 있었다. 부뚜막 위에 놓인 냄비 속에는 토끼의 내장과 뼈에 붙은 살을 피와 식초로 끓인 스프가 잔뜩 들어 있었다. 자, 이 스프로 저녁을 먹자. 플리델, 너도 함께 먹자. 노파가 말했다. 플리델은 냄비 안을 들여다보다가 간이 콩알만큼 작아지는 것 같았다. 전 피곤해서. 그렇구나. 다락방으로 가서 푹 쉬어라. 다락방으로 올라간 플리델은 드디어 마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깊은 잠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노파가 살짝 리제에게 말했다. 또 한 사람 잡았다. 리제. 내일은 해가 뜨기 전에 깨워다오. 그리고 노파와 리제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리제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렇게 멋진 남자가 죽어야 하다니. 리제는 살짝 침대에서 빠져나와 플리델에게로 갔다. 깊은 잠에 빠진 플리델은 누가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아니, 무슨 일이요? 자, 빨리 나와 함께 도망쳐요. 저 노파는 나쁜 마법사예요. 나도 어렸을 때 마을에서 붙잡혀와서 여러 가지 마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마법을 할 수 있어? 마법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물쭈물 말고 어서 도망쳐요.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갔다. 노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리제는 자기 침을 손가락 끝에 묻혀 문에 바르더니 말했다. 노파가 부르면 나 대신 대답을 해라. 잠시 후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일어나거라. 이제 곧 해가 뜨겠다. 전 벌써 일어났어요. 집을 청소하고 뗄나무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세요. 리제 대신 침이 대답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동안 리제와 플리델은 점점 오두막에서 멀리 도망쳤다. 해가 뜨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달아나야만 해요. 조금 지나자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아궁이에 불은 타고 있느냐? 아니에요. 장작이 젖어서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무세요. 대답을 한 것은 역시 문에 바른 침이었다. 노파가 또 잠든 틈에 리제와 플리델은 오두막으로부터 더 멀리 달아났다. 마침내 해가 떴다. 노파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리제, 이 못된 것아, 어디 갔느냐?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대답이 없었다. 아침 햇살에 문에 바른 침이 말라버린 것이다. 노파는 오두막 주위를 회오리바람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가 벽에 기댄 빗자루를 발견하고는 마치 말 타듯 그 빗자루에 올라탔다. 그리고 바람처럼 날아올랐다. 옳지, 저기 도망치고 있구나. 기다려라, 리제, 플리델. 노파는 바람 같은 속도로 두 사람의 뒤를 쫓았다. 큰일이다. 리제, 노파가 따라와요. 더 도망갈 수 없겠어요. 할 수 없이 마법을 써야겠어요. 금방 리제의 모습이 길가의 찔레나무로 변했다. 찔레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다. 가장 밑에 달린 빨간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 변한 것이었다. 나쁜 노파는 그 찔레나무 열매를 보았다. 맛있는 것이 열렸구나. 어디 내려가서 하나 맛을 볼까? 노파는 찔레나무 옆에 내려오자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열매 하나만 남았다. 그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라는 걸 사악한 노파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열매가 찔레나무 아래 큰 연못으로 툭 떨어지더니 물오리로 변했다. 물오리는 유유히 헤엄쳐갔다. 노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수리로 변하더니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고 물오리에게 덤볐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의 수면에 큰 물결이 일었다. 물결은 독수리를 연못 속으로 끌어들일 듯이 점점 크고 높게 일었다. 리제, 나한테 덤빌 셈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파는 당장 무서운 악어로 둔갑했다. 연못의 물도 물오리도 몽땅 마셔버리고 말겠다. 악어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꿀꺽하고 물오리도 삼켜버렸다. 그때였다. 악어가 마신 물이 뱃속에서 갑자기 불로 변하고 말았다. 으악! 굉장한 비명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더니
악어의 몸뚱이가 둘로 갈라졌다. 그러자 물오리는 처음과 같이 플리델로, 불은 리제로 되돌아갔다. 다행이에요, 플리델. 고마워요, 리제.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기뻐했다. 리제와 플리델은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 덜걱덜걱 짤랑짤랑.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의 이름은 렌카였다. 명랑하고 착하며 부지런한 소녀 렌카는 아버지를 돕는 일도 잘 해냈다. 얼마 지나자 남자는 재혼을 했다. 두 번째 아내에게도 렌카와 동갑인 어린 딸이 있었다. 이름은 돌라였다. 돌라는 게으르고 못되고 불평 많으며 싸움도 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돌라가 완벽한 아이라 생각했고 항상 남편에게 딸을 칭찬했다. 돌라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봐요. 항상 일하고 시를 짜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깨뜨리고 먹은 것을 치우지도 않는 렌카와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요. 새엄마는 불쌍한 렌카를 꾸짖고 남편에게 헐뜯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렌카는 참고 조용히 할 일을 하며 새엄마에게는 늘 공손하고 못된 돌라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렌카와 돌라는 함께 시를 짜러 나가곤 했다. 돌라는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실 한 가닥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렌카는 항상 부지런히 일해서 2개 또는 3개의 실타래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두 소녀가 집에 오면 새엄마는 언제나 돌라의 반쯤 감긴 실타래를 아빠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돌라가 얼마나 예쁘게 시를 짜왔는지 봐요. 렌카는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온 거 보라고요. 새엄마는 렌카의 실타래는 숨겨버리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새엄마는 항상 같은 식으로 말했다. 돌라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꾸며대고 부지런한 렌카는 항상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두 소녀가 시를 짜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 길가에 웅덩이를 발견했다. 돌라는 재빨리 웅덩이를 뛰어서 넘고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실타래를 줘.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 불쌍한 렌카는 못되게 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기에 완성된 실타래를 돌라에게 건네주었다. 돌라는 그걸 얼른 받아서 집으로 뛰어가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말했다. 렌카는 놀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새엄마도 거들었다. 그거 보세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죠? 당신의 렌카가 얼마나 게으르고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나와 돌라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지 말이에요. 더는 저 아이를 이 집에 머물게 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혼자 살도록 쫓아내겠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불쌍한 아빠는 렌카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렌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새엄마는 렌카를 쫓아냈다. 맛난 음식과 구운 빵과 고기가 들었다는 가방을 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음식 대신에 재를 넣고 구운 고기 대신에 짚을 넣고 빵 대신에 돌 조각을 넣은 가방이었다. 너의 여행을 위한 음식과 구운 고기와 빵이 있단다. 너에게 나처럼 잘해주는 사람을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자, 이제 떠나거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빠가 데려다 주실 테니까. 불쌍한 아빠는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렌카와 집을 나섰다. 딸을 데려다 놓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렌카를 산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2개의 방이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아빠는 딸만 남겨두고 떠난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여운 딸아, 여기 있어라. 나는 숲으로 더 들어가 장작을 더 마련해 올 테니까. 그러고는 장작을 자르는 대신 그는 너도 밤나무에 작은 망치를 달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게 했다. 오후 내내 불쌍한 어린 렌카는 망치가 덜컥덜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저기서 아빠가 날 위해서 장작을 패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밤이 되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렌카는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망치가 나무를 덜컥덜컥 때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소녀는 아빠가 자기를 속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빠를 용서했다. 모든 게 새엄마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려 준비했다. 하지만 새엄마가 준 가방을 열자 곡식과 구운 고기와 빵 대신에 재와 짚과 돌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렌카는 절망에 빠져 배고픔과 외로움에 흐느껴 울었다. 그녀가 우는 동안 기다란 수염을 가진 늙은 거지가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신이 행복을 내려주시길 어린 소녀야. 거지가 말했다. 신이 당신께도 그러하시길 할아버지. 렌카가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고맙구나 소녀야. 고마워. 그럼 내가 얼굴을 씻고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니? 네, 할아버지. 진심으로 당신이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곳엔 물도 없고 물병도 없어요. 음식이라면 새엄마가 싸준 제 집 돌밖에 없는걸요? 아니다 얘야. 나가서 오두막 뒤로 가봐라. 거기 샘물이 있을 거야. 렌카가 나가보니 정말로 샘 솟는 깨끗한 샘물이 있었고 옆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양동이 가득 샘물을 받아 오두막으로 가지고 왔다. 그녀가 막 들어서자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벽에는 반짝이는 접시, 커다란 접시, 작은 접시, 컵 등 부엌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늙은 거지는 불을 지피고 있었다. 렌카는 즉시 물을 끓였다. 자, 가방 속을 들여다보거라. 거지가 말했다. 렌카가 가방을 다시 열어보자 이번에는 곡식과 빵과 구운 고기로 가득한 거였다. 이제 렌카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늙은 거지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렌카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안쪽 방바닥에 펼쳐서 거지가 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신 자기는 부엌 의자에 몸을 뉘었다. 아주 딱딱한 침대였지만 렌카는 불평 없이 스르르 잠에 빠졌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렌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긴 턱수염이 있는 작은 난쟁이가 서 있었다. 그는 산속에 사는 긴 턱수염이었고 렌카도 그에 대해 들은 적이 많았다. 그는 금화로 가득한 무거운 가방을 끌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난쟁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얼굴을 씻겨주고
저녁을 함께 먹어준 늙은 거지란다. 이 금아들은 너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지. 자, 이제 너의 침실로 가서 편하게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져버렸다. 랭카가 침실로 들어가자 바닥에 있어야 할 넝마 대신에 훌륭한 깃털 침대와 이불과 옷들로 가득한 멋진 옷장이 놓여 있었다. 렌카는 깃털 침대에 누워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빠가 돌아왔다. 렌카가 배고픔으로 죽었거나 야생동물에게 잡혀갔을 때 맞춰서 나타난 것이다. 아빠의 생각은 적어도 딸의 뼈는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놀라서 눈을 비볐다. 누추한 오두막 대신에 아름답고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고 한 줌의 뼈 대신에 시를 짜며 노래 부르는 행복한 소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아, 잘 지냈니? 그는 울었다.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아빠.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찾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를 짜고 노래하고 일하며 즐겁게 살았는지 얘기했다. 그런 다음 식탁보에 금화를 가득 담아서 아빠에게 건넸다. 그래서 아빠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랭카에게 내려준 행운에 감사하며 말이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문간에 누워있던 늙은 개가 새엄마에게 말했다. 몽몽, 안주인이시여, 주인님이 돌아오고 계세요. 돈소리가 앞에서 짤랑짤랑, 뒤에서 짤랑짤랑 나는군요. 늙은 개야, 그게 아니야. 그가 갖고 오는 딸의 뼈가 앞에서 덜걱덜걱, 뒤에서 덜걱덜걱거리는 소리라고. 새엄마가 소리쳤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부인, 바구니를 하나 주시오. 이 식탁보를 비우게 말이오. 뭐라고요? 당신 딸의 뼈를 담을 바구니를 달란 말인가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짤랑거리기 시작하자 부인은 얼른 바구니를 들이밀었다. 그녀는 그 말을 모조리 바구니에 담고 나서 말했다. 랭카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곳을 마련해 주다니요? 내 불쌍한 돌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죠? 내일 돌라도 데려가서 멋진 집을 마련해 주라고요. 그리하여 새엄마는 돌라를 위해 새 침대와 멋진 옷들과 음식을 가득 준비해 주었다. 다음 날 아빠는 돌라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방 2개가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돌라는 오두막에 앉아 곧 먹게 될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예전에 그 늙은 거지가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어린 소녀야. 부디 내 얼굴을 씻어주겠니? 뭐라고요? 얼굴을 씻어달라고? 이게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일이지. 돌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꺼내서 늙은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돌라는 자기가 먹을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많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고온히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긴 턱수염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돌라는 깜짝 놀라서 구석에 숨어 있었다. 긴 턱수염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돌라를 잡아가 버렸다. 돌라가 사악하고 못되게 굴며 아무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다쟁이 부인. 캄펜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천을 짜고 사냥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저녁 남자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친 어살과 여우덫을 지켜보고 있다가 길가에서 커다란 돈가방을 발견했다. 그는 덫과 어살을 지켜보는 대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어떻게 하면 아내 그레텔을 기분 좋게 놀려줄까 생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고개를 마구 흔들어댔다. 아내는 수다쟁이였다. 만일 내가 이것에 대해 아내에게 말하면 내일쯤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돈가방을 큰 나무 밑에 내려놓고 여우덫과 어살을 살펴보았다. 덫에 여우가 걸려 있었고 어살에는 연어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죽여서 여우를 어살에 놓고 연어는 덫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청을 짜고 있는 그레테에게 가서 말했다. 그레테, 나하고 같이 가. 너무 어두워서 길을 잃거든. 그레테는 알았다며 남편 피터와 함께 걸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법원을 지나야 하는데 법원에는 불이 아직까지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법원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잘 됐어요, 피터. 아직도 법원에 불이 켜져 있네. 밤늦게까지 말이에요. 그레테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은 헌병이 악마와 거래를 청산하고 있어. 이런, 피터,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이요. 몰랐어? 헌병이 악마와 거래를 청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난 정말 몰랐어요. 그레테가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어살이 놓여있는 데까지 왔다. 거기서 여우를 발견했고 살찐 연어가 여우덫에 잡혀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우와 연어를 집어들고 집을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피터가 말했다. 그레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잠시 저 나무 아래에 있자고. 그들이 나무 밑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는 커다란 돈가방이 있었다. 피터, 우리 되도록 빨리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 못 채줘. 우리 둘 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돼. 피터가 말했다. 그러나 그레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이웃인 트린첸에게 말했다. 트린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 마리에첸에게 말했고 마리에첸은 한첸에게, 이렇게 해서 온 마을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피터와 그레테는 그 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법원에 소환되었다. 우린 돈가방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피터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 아내는 당신이 발견했다고 하던데. 시장이 말했다. 네, 시장님. 제 아내 말이 맞지만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적반하장이네요. 당신이 나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요. 밤이었고 헌병이 악마와 거래를 청산하고 있었어요. 우린 어살에서 여우를 잡았고 여우 덫에서 연어를 잡았다고요. 그레테가 소리쳤다. 자, 시장님. 이게 무슨 말이죠? 피터가 말했다. 나도 들었어요. 곧장 집으로 가세요. 시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